안녕하세요. 책을 통해 성장해가는 반야의 서재입니다. 여러분들은 매일매일의 일상을 감사하는 마음 자세로 살고 계시나요? 네. 자기계발서의 스테디셀러라고 하죠. 타이탄의 도구들이라는 책을 보면 자기 분야에서 정상에 오르거나 성공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아침에 감사일기를 쓰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제는 감사를 단순히 의례적으로 주고받는 것으로만 한정 지을 수 없습니다. 모든 물질은 에너지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느끼는 감정 또한 에너지죠. 모든 에너지는 파동으로 나타나고 진동수로 측정이 되는데요. 감사하는 마음 또한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 파동 에너지라고 합니다. 전기가 단순히 전등으로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용도로 힘의 원동력이 되는 무한한 에너지로 쓰이는 것처럼 감사 에너지도 잘 활용하면 우리의 삶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고 바꿀 수 있다고 하는데요. 몸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면 무엇보다도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미국 UCLA 의대에서 감사와 호르몬의 변화에 관해 연구한 로버트 마우어 박사도 감사가 행복 호르몬인 도파민, 옥시토신, 세로토닌 등을 활성화시킨다고 하였습니다. 감사 에너지는 또한 갈등 관계에 있던 인간관계를 서로 협력하는 관계로 바꾸어 주기도 하죠. 이렇게 여러 가지 면에서 풍요와 성공을 끌어들인다고 합니다. 우리는 좋은 스펙을 쌓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데요.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학원에 가서 공부하고 좋은 대학을 가려 하고 또 몸의 근육을 단련하기 위해 헬스장에 가기도 하는 등 매일 고군분투하며 살고 있지요. 그렇다면 감사라는 파동 에너지도 우리가 매일매일 연습하고 훈련해서 단련한다면 어떤 것보다도 강력한 내 스펙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미 20여 년 전에 감사에 대한 깊은 통찰을 통해서 조건에 따라 감사하던 태도에서 벗어나서 삶의 근본 자세가 감사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감사가 우리의 뇌와 건강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해 주었던 책이 있는데요. 바로 소망을 이루어주는 감사의 힘입니다. 저자는 정신치료 전문가 렐르시 넬슨과 임상정신분석이 지니 르메어 칼라바 두 분이신데요. 두 분이 함께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감사하는 마음에 대해 연구를 해서 책을 내신 것입니다. 이 책에서는 감사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이 책은 무조건적이고 지속적인 감사의 강력한 에너지를 소개한다. 그 에너지는 당신의 삶을 평범함에서 탁월함으로, 고난에서 기쁨으로, 장애에서 성공으로 이끄는 힘이다. 진정한 힘을 발휘하는 감사는 의무감에 의한 감사, 사교적, 정략적 필요에 의한 감사, 즉흥적인 감사가 아니라 전혀 다른 형태의 감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 감사란 어떤 것일까? 여기에는 반드시 두 가지 요소를 갖추어야 한다. 고마워하는 마음과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다. 삶을 변화시키는 에너지를 가진 감사는 고마움과 소중함이 결합된 감사여야 한다. 감사는 소극적인 에너지이며 감정의 지배를 받는다. 당신은 뭔가 기분 좋은 일이 생길 때만 고마움을 느끼거나 표현한다. 친구가 힘든 일을 도와주었을 때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삶 속에서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감사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많은 영적 지도자들이나 작가들 또는 유명인들은 이런 일시적인 감사가 아니라 일기나 명상, 항상 감사하는 자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감사의 유익함을 강조한다.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은 적극적인 에너지이며 이성의 지배를 받는다.
누군가 또는 무엇인가를 소중하게 여길 때 당신은 온 마음을 다해 그것을 생각한다. 왜 그것이 당신에게 소중하며 당신에게 어떤 가치가 있는가? 경제에서는 어떤 물건의 가치가 인정되면 그 가격이 올라간다. 우리 삶에서도 소중히 여기는 것은 가치가 올라간다. 집은 그 안에 사랑하는 가족과 가구들이 채워지기 전에는 단순한 공간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당신에게 소중한 것들로 채워졌을 때 아늑한 가정으로 탈바꿈한다. 우리에게는 생각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 어떤 사람이나 물건의 가치를 과소평가하기보다 소중하게 여기기로 선택할 능력이 있다. 사람이나 물건들을 의식적으로 소중하게 여길 때 당신은 감사를 무조건 실천하는 것이다.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아무 조건 없이 미리 실천하는 것은, 그러니까 결과에 관계없이 애초부터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면 사후에 표현하던 감사를 사전에 표현하는 것이다. 조건 없이 미리 감사를 표현할 때 그 에너지는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을 강력하게 끌어들인다. 이런 감사가 바로 삶을 변화시키는 힘을 지닌 감사다. 진심으로, 의식적으로, 미리 조건 없이 실천하는 감사는 아무리 견디기 힘든 상황도 가치 있게 여기도록 만드는 힘이 있다. 따라서 삶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킨다. 마치 기적처럼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든다. 네,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물건도 하나하나 다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소중함과 고마움이 결합된 감사여야만 삶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책에는 부정적인 생각을 할 때의 뇌의 혈류량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의 뇌의 혈류량을 비교한 입체 영상 사진이 실려 있는데요. 첨단 과학 장비를 사용해서 실험한 것입니다. 붉은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뇌에 흘러드는 혈액의 양인데요. 이를 통해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뇌의 혈류량이 훨씬 더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감사의 파동 에너지는 심장이나 뇌와 어떻게 상호작용하며 우리의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저자는 이것을 동조현상이라는 원리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동조현상이란 하나의 진동이 다른 진동과 일치되거나 조화를 이루는 반응을 말한다. 예를 들면 한 성악가의 목소리 파동이 옆에 놓인 크리스털 유리잔의 파동과 일치할 경우 유리잔이 떨리는 현상이 일어난다. 동조현상은 17세기 크리스천 호이겐스가 우연히 발견했다. 추식의 발명가이기도 한 호이겐스는 많은 추시개를 소유하고 있었다. 어느 날 그는 모든 시계추가 동일한 모습으로 흔들린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자신이 조작하지 않은 현상을 발견한 그는 매우 당황했다. 호이겐스는 다시 시계추마다 각자 다른 리듬을 갖도록 조절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모든 시계추가 가장 강력한 리듬의 시계추와 완벽하게 일치되는 움직임을 나타냈다. 동조현상은 심장의 박동이 뇌파와 일치하는 현상을 설명해준다. 따라서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품게 되면 뇌파와 심장 박동수가 일치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동조현상은 신비하게 생각되는 많은 현상들에 대한 답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우울한 사람들이 있는 방에 들어가면 기분이 우울해지는 걸 누구나 경험했을 것이다. 반대로 행복한 사람들과 어울리면 당신도 금방 행복에 물들게 된다. 두 경우 모두 동조현상 때문이다. 그러나 당신 안에 잠재력이 없다면 동조현상은 일어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당신의 생각과 감정이 온통 분노에 사로잡혀 즐거움의 파동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다면 당신 안에 잠재되어 있는 즐거움은 효과를 발휘할 기회를 갖지 못한다. 즐거움의 진동이 시작되도록 줄을 튕겨주지 못하기 때문에 동조현상이 나타날 수 없다. 흔히 사람들이 그 사람의 기분을 풀어주려고 애써봤는데 소용이 없어 라고 말할 때가 바로 이런 상태인 것이다.
그 말은 즉 이런 뜻이다. 그 사람 안에는 기쁨의 파동이 전혀 없어. 이럴 경우에는 아무리 상대방에게 기쁨의 에너지를 듬뿍 보내도 전혀 효과가 없다. 그리고 자신의 파동이 강력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나 상황의 파동에 동조될 가능성이 높다. 그들의 강력한 파동은 당신 안에 내재된 파동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그것이 아무리 미미하고 약할지라도 결국 강력한 파동의 반응에 동조하게 된다. 반면 당신이 강력한 에너지로 파동을 발산할 경우 만일 상대방이 저항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에너지에 동조될 것이다. 우리가 흔히 듣는 호의는 호의를 부른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주는 대로 받는다 라는 말들은 이런 과학적인 사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우리는 진동 에너지로 가득 찬 우주에 살고 있다. 따라서 당신이 어떤 에너지를 발산하느냐에 따라 동일한 에너지가 되돌아온다. 주는 대로 받는다라는 진리를 확인하기 위해 피터 톰킨스가 식물의 신비한 생애라는 책에서 실험했던 방법을 따라해보자. 같은 식물을 3개의 같은 화분과 흙에 나눠 심은 후 같은 장소에 나란히 놓는다. 물과 거름과 햇볕의 양도 동일하게 조절한다. 그러나 한 가지 다른 조건이 있다. 각 화분마다 다른 말을 건네며 기르는 것이다. 첫 번째 화분에는 칭찬만 한다. 넌 어쩌면 이렇게 아름답니? 이 앙증맞은 새 잎 좀 봐. 뿌리도 땅속 깊이 튼튼하게 자라고 있구나. 두 번째 화분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세 번째 화분에는 비난과 불평을 늘어놓는다. 넌 정말 못생기고 볼품없구나. 너 같은 꽃은 공들여 가꿀 가치조차 없어.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 비교했을 때 칭찬을 받은 식물은 튼튼하고 싱싱하게 자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식물은 그저 그런 상태를 유지하는 반면 비난을 받은 식물은 비실거리며 자라지 못했다. 호의는 호의를 끌어들인다는 진리가 확실히 증명된 셈이다. 우리가 사람이나 환경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반응하면 긍정적인 동조 현상을 끌어들여 삶이 더욱 행복해질 수 있다. 마음이 행복해지면 감사하기 한결 쉬워진다. 특히 당신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 것이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더욱 감사가 넘칠 수 있다. 앞에서 뇌의 혈류량 실험에서 봤듯이 감사하는 생각을 가질 때 뇌 활동이 활발해지고 모든 부위가 최대한의 기능을 발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또 우리 몸에 어떤 일이 생기는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하는 생각을 하면 집중력이 높아져서 한 생각에서 다른 생각으로 쉽게 전환하며 기억력도 증대된다. 손의 활동도 활발해져서 몸의 에너지가 넘치고 신체 모든 부위의 기능도 조화를 이룬다. 좌뇌엽의 활동이 왕성해지면 분노나 과격한 행동, 우울한 생각이 찾아들지 않는다.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면 기분이 좋아지고 기쁨과 행복감이 밀려오고 열정이 넘치고 마음이 평온해진다. 이런 긍정적인 감정은 당연히 행동을 긍정적으로 바꾸게 된다. 네, 정말 감사는 좋은 약이 되네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감사를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많이 있죠. 감사를 실천하기로 단단히 각오했는데 왜 자꾸 감사할 수 없는 이유를 들먹이게 될까? 왜냐하면 이런 상황에서 왜 반드시 감사해야 하지? 이건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일이야. 라는 생각과 계속 맞닥뜨려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감사라는 보물섬에 도착하려면 당신은 앞을 막아서는 많은 괴물들을 물리쳐야 한다. 대부분의 방해 요소는 다음 3가지 항목에서 비롯한다. 첫 번째 방해 요소는 왜 내가 먼저 해야 하나? 만일 당신이 원리 원칙에 엄격하고 고집이 세서 조금도 양보하지 않는 유형이라면 감사라는 유익한 일을 실천해 나가기가 매우 힘들다. 이런 유형은 자신이 잘못하지 않은 일에 대해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고 진심으로 감사를 표현하려면 대단한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당신은 이렇게 목소리를 높인다.
왜 내가 먼저 감사해야 하지? 잘못한 것은 그들이지 내가 아니잖아. 정의는 다 어디서 썩고 있는 거야? 먼저 감사해야 하는 건 그들이야. 그들이 먼저 내게 감사의 뜻을 표한다면 나도 생각해 보지. 세상이 원리 원칙대로 돌아가는 완벽한 곳이라면 그들이 먼저 사과하는 게 당연하다. 그러나 불완전하면서도 요지경 속인 세상에서 그들이 고집을 꺾고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느껴 당신에게 사과하길 바란다면 아마 평생을 기다려도 부족할 것이다. 이처럼 평생을 낭비하기 전에 당신이 먼저라는 생각은 단지 하나의 방해 요소라는 사실을 깨닫자. 일단 이렇게 시야를 넓힌 다음 자신의 원칙을 버리는 게 아니라 한 발 양보하면서 감사한 생각과 감정에 서서히 다가가야 한다. 중요한 것은 누가 옳으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당신이 행복해질 수 있느냐는 것이다. 감사가 당신의 정당함을 증명해 주지는 않겠지만 행복을 듬뿍 안겨줄 수는 있을 것이다.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겠는가? 두 번째 방해 요소는 당신은 감사받을 자격이 없어. 감사의 또 다른 방해 요소는 당신은 감사받을 자격이 없어 라는 생각이다. 달리 표현하면 이건 매우 기분 나쁜 상황이야. 도저히 감사하는 마음을 느낄 수 없어 라는 말이다. 물론 정말 참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감사할 요소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감사야말로 위기를 극복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무기다. 당신의 앞길을 가로막는 이 장애물은 주로 당신의 감정이다. 당신은 분노나 굴욕감, 수치심, 충격, 두려움, 절망감 등의 포로가 되어 있거나 우울증, 의욕 상실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다. 이런 감정들을 이겨내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다. 당신은 감정을 다스리기보다 상황이 먼저 변할 것을 기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상황이 바뀌기를 기다리는 건 다른 사람이 먼저 감사하길 기다리는 것처럼 평생이 걸려도 불가능한 일이다. 세 번째 방해 요소. 상황이 더 나빠지는데도 감사하라고? 감사를 실천하는 초기에는 상황이 더 악화되거나 전혀 효과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만일 서로 갈등을 겪고 있는 연인에게 갑자기 감사를 표한다면 오히려 갈등을 고조시킬 수도 있다. 그러면 당신 입에서는 불평이 터져 나올 것이다. 뭐야, 감사 따위는 전혀 효과가 없잖아. 당장 때려치워야지. 만일 이런 반응이 나타나면 다음 격언을 상기하라. 만일 상황이 힘들어지면 어려움이 해결되고 있는 중이다. 네, 이런 격언은 메모 종이에 적어서 방에 붙여놓고 한 번씩 보면서 상기시키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만일 상황이 힘들어지면 어려움이 해결되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갈등이 고조된다는 것은 문제를 해결할 기회가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바탕 불꽃 튀는 격돌을 거치면서 두 사람의 갈등은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될 것이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무조건 감사하겠다는 결심이 선다면 당신은 가장 막강한 장애물을 통과한 것이다. 그리고도 감사하는 마음을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자신의 무의식에 깔려있는 불만과 두려움, 걱정이라고 해요. 나는 잘하는 일이 없어. 아무도 날 사랑하지 않아. 나는 따분하고 어리석은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사실 이런 불만이나 걱정, 두려움은 가장 낮은 파동이고 진동입니다. 일본 최고의 부자인 사이토 히토리님은 절대 자신의 진동수를 떨어뜨리지 말라고 했는데요. 이런 걱정이나 두려움이 들면 얼른 차단하고 감사의 파동으로 전환시키려는 의식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고유의 파동을 깨끗이 청소하고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다락방이나 양말 서랍을 정리하는 것과도 같고 골치 썩이는 증권을 처분하는 것과도 같은 작업이라는 거죠.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 자세를 실천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감사하면 감사는 감사를 불러온다는 것이지요. 또 주의할 점은
감사를 진심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를 억지로 하는 것은 효과가 없다는 거죠. 만일 암에 걸렸는데 고난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은 진심이 아니기 때문에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병을 치료해 주시는 의사 선생님에게 감사를 하든지 좋은 약을 개발하신 분들에게 감사한다는 것은 진심이니까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이 외에도 책에는 감사를 실천할 수 있는 팁들이 아주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며칠 전에 KBS 방송 생로병사의 비밀에서 맨발로 걸으면 생기는 일을 방영했는데요. 맨발 걷기를 하고 많은 분들이 각종 암이나 대사질환, 비만, 관절염, 고혈압 등등 많은 효과를 봤다는 것을 보면서 새삼 놀라웠고 더 자극을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맨발 걷기를 더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더구나 감사하는 마음 자세를 가지고 맨발 걷기를 한다면 몸과 마음이 같이 상승 효과를 일으켜서 건강에 더 큰 시너지 효과가 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꼭 감사하는 마음과 맨발 걷기 실천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반야의 서재였습니다. 즐겁고 의미 있는 시간 보내십시오.